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 고유의 철학 사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한국외국어대학교 ELL 대학과 18학번 유재혁입니다. 본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 인문 한국학과 교과목인 디지털 인문 한국학 콘텐츠와 한국사상 수업에서 직접 강의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교양 강의를 표방하는 수업이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한국 사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관통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미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개를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도입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전개에서는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답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간략한 정리와 함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입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상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극기 오른쪽에 위치한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읽어보자면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뜻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 사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 유구하고 과거로부터 전승되었던 것 혹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는 제가 한국 사상을 하면 생각나는 글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방금 읽어드렸던 듯이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되게 어려운 경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중용의 경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글귀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권 23 백제본기 제1시조 온조왕편을 보시면 15년 봄 정월에 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이는 백제 궁궐에 담겨져 있는 어떤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백제라고 하면 상당히 시대 차이가 느껴지지만 이 정신은 쭉 이어져서 조선에까지 적용이 아래를 보시면 이는 조선 경국전에도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봉 정도전이 저술한 책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원의 제도는 사치하면 반드시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재물을 잃는다. 너무 누추하면 조정의 존엄을 보일 수 없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아름다우나 사치스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미이다. 검소한 것은 덕과 같고 사치스러운 것은 악 중에서도 큰 것이다.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 이는 아래 실내는 조선 경국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제의 어떤 미학이 단순히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신이 조선에서 끊긴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 그 중에서도 종로, 이제 를 보시면 광화문이 있고 아직도 경복궁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 수 있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궁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근정전의 사진인데 참 조선의 궁은 소박하면서도 나름의 웅장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웅장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의문이 지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서양의 궁전이나 성과 비교했을 때 저는 그런 소박한 맛과 그런 것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궁궐 자체가 어, 위에 글귀처럼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레 어떤 자연과 그리고 하늘과 그런 경치와 조화되는 맛이 이런 조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미적인 어떤 스타일이자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제와는 이제 좀 먼 얘기였는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인 한국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국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한국 사상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적 정의부터 내려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나온 정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사상이라는 표제어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란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지니게 되는 세계관이나 논리적 판단 체계를 가리키는 철학 용어이다. 한국 사상은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생겨난 사상이라는 뜻으로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사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한국의 철학,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등 재범주를 포괄하는 사상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상이라는 것은 한민족이 유사일의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상태 및 사유 체계이자 삶의 과정 속에서 체득한 어떤 생활의 지혜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우리 민족의 삶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강의의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무엇보다 오늘의 주제인 한국 사상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그렇다면 한국 사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와 무엇이 한국 사상인지에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고유의 정신을 한국의 현대 사회에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한국 사상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 사상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뭐 나와 있어서 어, 이것을 위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꼽아본 이유가 지금 1번과 2번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성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한국 사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상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와 철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상은 그 자체로 한국의 고유성을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상이 하나의 인식 틀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또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과연 한국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되려 중국의 사상이라든지 주로 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서양 사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말은 외래의 것 자체를 어떤 하나의 필터가 없이 그 자체로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죠. 저는 외래의 것을 학습하는 것 자체에는 하등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래의 것맛을 학습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이 없다면 외래의 것만을 학습할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것이 있고 그것에는 이제 우리의 문화적 DNA가 담겨 있는 어떤 꽃피웠던 사상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외래의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정보의 균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것을 알지 못하고 한국의 것이 없다 혹은 한국의 것은 어떤 중국 사상의 아류이다로 치부하고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본인들이 잘 아는 서양 사상 혹은 중국 사상만을 하나의 진리인 듯 여기고 어떤 그것만이 하나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한국 사상 자체도 배우게 돼서 그것을 외래 사상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인식 틀로서 사용한다면 균형 있게 어떤 사상을 학습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고유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뿌리와 어떤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한국 사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외래사조를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세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상적 필터이자 패러다임으로서 비교를 하고 할 수 있는 인식의 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상을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날이 갈수록 어떤 한국의 문화력에 매우 놀라곤 합니다. 이 날이 갈수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저는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 혹은 어떤 뉴스를 보아도 그런 한국의 문화력이 말 그대로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K-팝부터 해서 각종 K가 붙는 어떤 K-푸드, K-스포츠, K-e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오락 예술 콘텐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어떤 심지어 손흥민 선수 같은 심지어 스포츠 스타까지 한국을 알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화면에도 있다시피 어떤 한국을 알리는 것이 대부분 이러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다시 말해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한국 자체이다. 그러니까 이런 한류 문화 이꼴 한국으로 인식되는 태도 자체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어떤 비춰지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차차하고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 어떤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가 한국 관련 콘텐츠를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우리에게 한국의 것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를 알고 있느냐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이 과연 진정 우리의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한국의 것의 정수이다. 이렇게 나누는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녹여낸다면 그것이 좀 더 한국적이고 어떤 우리의 것을 나타낼 수 있고 하는 좀 더 잘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한국 사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한국의 정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일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인상 깊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통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렸을 때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화로도 나와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상당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리스는 상당히 한국에서 멀리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제 과거 사상과 신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것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례로 다양한 한국의 역사와 철학과 종교와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망라하는 이제 문화적 보고인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앞에 나오는 이제 건국설화를 제외하면 웬만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초적인 교육에서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한국 사상에 대해서 멀어지고 잘 알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국유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해서 어, 작품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져온 인물들의 사진은 아니고, 다양한 이제 동서양의 사상가들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사진은 아니고 그림도 있고 하지만, 어, 매우 친숙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인물들의 한번 이름을 혹시 맞출 수 있으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아래부터 보면, 뭐, 소크라테스, 위에는 이제 부처, 오른쪽은 예수님, 그 다음에 아래는 뭐, 공자님, 위에는 노자, 가운데는 주자, 오른쪽은 이제 뭐 데카르트, 아래는 루소, 위에는, 어, 마르크스, 아래는 뭐, 샤르트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얼굴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더라도 이름 자체가 워낙 친숙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상가의 철학자들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한국 사상가는 우리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 사상이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어, 외래의 사상을 받아들일 때 좀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국 사상을 알아야 된다고 이 페이지는 이제 좀 더,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지나치게 우리의 것만을 강조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작을 하게 된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만든 이 강의 컨텐츠가 단순히 한국 사상이 좋아, 무조건 알아야 돼, 한국 사상이 최고야, 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우리의 것만을 강조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뭐 국뽕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런 태도를 이제 낮잡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 다시 말해 제가 경계하는 태도라는 것은 순혈주의처럼 무엇이 정통이고 아니고 논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만이 뭐 최고다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왼쪽에 이제 만화를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는 patriotism과 nationalism, 다시 말해 뭐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애국주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nationalism은 국수주의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내용을 보시면 patriotism이 어떤 지향되어야 할 가치이고 nationalism은 지양되어야 할 어떤 하나의 사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만화의 내용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좀 우스꽝스럽고 좀 비약이 있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는 태도와도 좀 결부지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어, 하나부터 한 컷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patriotism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 사상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와도 결부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nationalism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곳에 속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짓고 배타적인 태도라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컷을 보시면 patriotism은 learning from history,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나의 정체성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어떤 나라도 사랑하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ationalism은 재밌게도 reinventing history, 그러니까 다시 역사를 재발명,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 하단 컷으로 넘어가면 patriotism은 우리나라가 더 잘 할 수 있어.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밑에 어떤 지나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는 우리나라만이 옳고 어떤 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배타적이고 그런 뭔가 극단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컷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나치와 나치와 싸운 사람들은 이제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싸운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냐라고도 들릴 수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말해 뭔가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내셔널리스트는 종종 본인들이 나치가 돼서 이제 본인들이 나치가 돼서 배타적으로 뭔가 나누고 뭔가 순혈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지요. 오른쪽의 인물의 사진은 누구나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고 아래쪽은 이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워낙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어떤 나치즘의 대표인물입니다. 본인의 어떤 아리아인들만이 어떤 순혈주의로서 옳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고 이런 진정한 배타성을 지닌 사람이죠. 어떤 그리고 왼쪽에는 도널드 트럼프는 놀랍게도 21세기 사회에서 여전히 어떤 본인의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어떤 트럼피즘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뭐 마가라고도 불리는 어떤 신복루자들도 어떤 만들게 된 그런 인물인데요. 어, 본인 자국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자국만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 배타성을 지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애국주의와 국수주의 내지 민족주의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인데, 어, 왼쪽 그 만화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나치게 한국의 것인, 지나치게 한국의 것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 한국의 것이냐, 이건 한국의 것이 아니야, 라는 태도도 지양해야 되고, 한국 사상만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를 신봉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태도도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상이라는 것 자체도 외래에서 유입되어서 오랜 기간 속에 우리의 것과 융합된 것조차 한국 사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한국 사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상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원류를 단군 신화와 통일신라 때 이제 고은 최치원의 풍류도 사상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군 신화입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단군 신화가 실려 있는 이제 어떤 문서의 사진인데, 제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단군 신화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 신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 보통 배우거나 학습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닐고 태백산 자락으로 내려와 신단수 아래 환웅천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 이때 환웅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호랑이와 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이때 이제 쑥과 마늘을 주어서 어, 이걸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곰이 되는데요. 곰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7일 만에 곰이 여자로 화신을 해서 웅녀가 되어 환웅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환웅과 웅녀가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이고, 이후 그는 평양의 도읍을 삼고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여 잘 다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이는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어, 그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여러분이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해 놓은 것이라서, 한국 삼국유사 전문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이야기에서 371이라고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는 날짜로는 21일에 해당하지만 7일을 3번 거듭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371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주로 출산 후 금기 기간으로서 널리 반영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371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는 대문에 금줄을 쳐서 새 생명이 탄생한 공간과 외부 세계를 격리시키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뭐 사극이나 뭐 옛날 어떤 다큐멘터리를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것이 단군 신화인데요. 이 단군 신화 속 보이는 이 제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두 단어가 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 프린트를 보시면, 보충 프린트는 이제 제가 아까 QR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의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세이와는 세상을 이치로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담긴 사상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홍익인간은 인본주의자, 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점이고 이 인간은 환웅이 다스리는 인간이기에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단군 신화라는 것 자체도 신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천하, 다시 말해 아래 세상, 하늘 아래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설화 자체에서도 인본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와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인간적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 인간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 자체가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에서 인간적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어, 신이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상 인간에게 적개심을 품고 괴롭히고 때로는 제우스 같은 사람은 인간을 겁탈하고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단군 신화는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이 하늘 아래 세상을 부러워하여 직접 내려와서 어울리고 결혼까지 하는 좀 더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어느 게 더 낫다고 하는 단순 비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정신을 담아서 이 홍익인간 정신은 현대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도 홍익인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위해 조사하던 중 2021년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내용을 삭제하자는 발의를 12명의 국회의원이 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굳이 뺄 필요는 없는데 이걸 왜 빼냐라고 이런 네티즌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이제 신축 시비적이라고 어, 이야기하는 우픈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것을 빼자고 했던 이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 있었고 이것이 친일파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제세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세이화는 세상을 이치로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성과 합리성을 지닌 어떤 이치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혹은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편성과 합리성을 띠고 지행합일고로 어떤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어떤 시대적인 차이도 나는데 어떤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치로서 다스리고 올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당시의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보편적,
보편성을 지니고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고운 최치원의 풍류도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구절을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QR을 보시면 이번에는 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삼국사기 이 부분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도 알고 싶으신 분은 이를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고 이른다. 교화를 행하는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 있는데 실로 이에 삼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선사라는 텍스트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태면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다. 이는 공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의 일에 처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본뜻이다. 이는 어떤 도가사상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갖가지 악을 행하지 말고 갖가지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주권태자의 교화이다 라고 하였다. 인데요. 여기서 주권태자는 천축국의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석가모니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풍류도의 핵심 가치인 삼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으신 내용 중에 키워드인데요. 뜻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함 삼교인데 이는 유불도의 가르침을 포함한다. 이 삼교라는 것이 이 동아시아의 핵심 세 가지 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 혹은 유학, 불학, 도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접하군생은 묻 생명과 만나서 감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나하나 드리고 먼저 포함 삼교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불도의 가르침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핵심은 한국 사상이 원래 유불도의 어떤 사상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유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불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도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본래 한국 사상에 원래 있었던 유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상이 유불도다. 한국 사상이 원래 유불도에 속해 있었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텍스트에서 읽어보셨다시피 어떤 유교에서는 효와 같은 가치, 물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그 또한 효의 어떤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위인데 도교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원래 한국 사상에도 있었다는 것이 최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고 그 원래부터 머금는 것, 아까도 있었지만 국유 현묘지도, 나라의 그런 현묘한 어떤 도가 풍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접하군생인데요. 무생명과 만나서 감화한다는 뜻이었죠. 어, 저는 접하군생을 떠올렸을 때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텍스트에서 어떤 모든 사람을 교화한다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저는 무생명과 만나서 감화한다라는 것이 좀 더 접하군생의 본의와 맞다고 생각을 하여 여기에서는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생명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서로 통하면서 변화하고 혹은 변화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도 변화하는 어떤 열린 체계가 접하군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변화하는 대상, 감화하는 대상 자체, 이 생이라는 말을 인간에 국한지어서 이해를 한다면, 이는 어떤 반쪽짜리 이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치원의 뜻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유정의 생명체를 아우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자연 자체의 어떤 것과 감화하는 것이 접하군생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생명 존중 사상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체와 접하여 변화하는 것 혹은 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성 또한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통해서 무엇이 한국 사상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슬라이드와는 여러모로 달라 보이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한국 사상가가 없었지만 이 슬라이드는 빼곡히 한국 사상가들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한국 사상의 어떤 원형을 머금고 본인들의 어떤 고유 사유를 발전시킨 위대한 사상가들입니다. 어떤 이름 자체를 뭐 설명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 자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친숙하신 얼굴을 보자면, 안경을 쓰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도 있고, 그 왼쪽은 익숙치진 않겠지만, 목은 이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의상이고, 그 옆에는 원효 대사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규보,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분은 최치원, 그 다음에 위에는 최재우, 옆에는 이이, 그 다음 위에는 홍대용, 그리고 아래는 을천입니다. 어, 제가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전호근 선생님이 쓰신 한국 철학 책이 있습니다. 한국 철학사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한국에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었고, 어떤 사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한국 사상을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상적 특징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민본주의와 조화성을 키워드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양한 키워드를 작게 주변에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제가 그냥 민본주의 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현대사회의 민본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민본주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민이 근본이 되는 어떤 사상과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인 한국 사회인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다시 말해서 국민입니다. 그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말도 있죠. 민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한국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민이 우선시 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리더의 자질, 특권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도 저희가 뽑아서 어떤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들은 리더의 자질이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스를 보면 이따금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언성을 높여가며 대립하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갖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명예와 위신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나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또한 민본주의와 엮어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것 자체의 원인은 어, 어떤 인재였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가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들은 리더나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후속 처리 면에 있어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회피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이 우선시 됐다면 그런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혹은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커녕 그런 어떤 책임감을 미루고 어떤 이후에 논란되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복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에 대해 놓인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그런 부분 또한 살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과거에 이제 한국 사상에서 여겨져 왔던 핵심 가치인 민본주의를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민생을 잘 살피고 그런 청백리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그런 국민, 백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화성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단순히 한국 사회에만 국한되는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적으면서도 조금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21세기의 한국 사회, 그리고 최근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혐오 어떤 것들로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의 시대로 가야 하는 요즘, 오히려 그 다양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희난하는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조화성인데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정치 간의 갈등으로 서로에게 어떤 칼과 총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그러지는 않고 있죠. 이 조화성이라는 것이 어, 내가 너가 될 수 없고 사실 이심전심의 것은 절대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시도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로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빈부격차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빈자와 부자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싫어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이죠.
다른 종류의 차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조화성이라는 키워드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용이 된다면 좀 보다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왜 한국 사상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뽑았던 이유는 첫 번째, 고유성의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우리를 알기 위해서도 한국 사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래사조를 받아들이는 기틀로서도 한국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외래사상을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상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인식 틀이나 필터로서 잘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학습한다면 오히려 외래사조 혹은 외래사상도 좀 더 폭넓고 다양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는 단군 신화와 풍류도를 통해 알아봤던 어떤 사상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키워드입니다. 읽어보자면 인본주의, 민본주의, 조화성, 보편합리성, 생명존중, 지행합일입니다. 저는 이 중에 민본주의와 조화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이었던 어떻게 한국 사상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는 앞의 질문에 비해서 좀 더 매우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관을 담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현대사회의 적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은 뭐 영어로도 하면 필로소피고 어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필로스소피아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 저는 어떤 지혜, RM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론적 RM이고 두 번째, 실천적 RM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철학을 생각하면 어, 그 전자인 이론적 RM을 보통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개인적으로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펼쳐나갈 것인가가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행되었을 때 진정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궁리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떠다니는 생각 혹은 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로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사상에 대해 학습하는 것 혹은 한국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알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행합일이 되는 태도로 말이죠. 그래서 강의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어떤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혁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